가장 포커스하는 것들은 앱 모더나이제이션이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탄주 포트폴리오가 탄주라는 제품군이 그 역할을 저희 담당하게 돼 있는데 그쪽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정식으로 릴리즈 됐는지 실제로 작년 VM월드부터 계속 탄주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 자료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탄주에 대한 것들은 제품군이 굉장히 많이 걸쳐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진 못할 거예요, 오늘. 근데 그래도 기억하셔야 될 핵심적인 제품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세션을 하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20-30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역시 vSphere 7.0 버전이 되겠죠. 저희가 인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된 거는 3 월이었고 인제 실제 GA 되는 건 4월 2 일입니다. 근데 미국 시간 기준일 거기 때문에 아직 내일 정도 되겠죠. 7.0이 정식 릴리즈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절반 이상이 아마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관련된 얘기일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저희 VMware가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vSphere 얘기에서도 절반 이상이 아마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작년 저 커뮤니티 행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만 아마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것들이 실제로 좀 피부로 좀 와닿는 버전이 이제 vSphere 7 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히 VMware 비전 변경된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죠. 예. 이 화면은 변동된 게 없죠. 뭐 저한테 혹시 PT 내용을 전달받으신 적이 있다 그러면 맨날 보신장 뜰 겁니다. 역시 이 부분은 저희가 수년간 변화도 없었고 이 부분도 계속 변화가 없습니다. 애니 클라우드, 애니 애플리케이션, 애니 디바이스라는 요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고객의 디지털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죠. 비전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환경들을 모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안전한 환경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 왔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부족한 부분들은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 합병을 통해서 계속 채워나가고 있었죠,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제 전력적 우선순위 기업의 가져가야 될 전략적 우선순위를 봤을 때 작년에 저희가 얘기했던 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클라우드 전이에 가속화하는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와 보안 혁신, 그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개선하는 요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작년에 이제 제품군들이 몇 가지 더 인수되면서 좀 더 확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 이 부분을 통해서 애니 클라우드를 지원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앱 모더나이제이션 쪽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피보타를 아예 인수를 해 버렸죠. 저희 원래 같은 자매 회사였지만. 네, 그러면서 앱 모더나이제이션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하는 영역 쪽으로 또 하나의 큰 꼭지가 잡혔고요.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쪽은 현재 시점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보안 부분은 역시 작년에 저희 카본 블랙이라는 아예 이제 보안 전문 솔루션을 인수해 버리면서 이 보안 영역 쪽도 저희가 인제 아예 전면에 나서는 형태로 저희가 우선순위가 쪼끔 전략적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이게 뭐 저희 우선순위라기보다는 기업의 니드와 매핑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5개 꼭지로 저희가 쪼끔 약간 세부적인 사항들은 변했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기업에 다 IT 이니셔티브가 있겠죠. 이제 그것들에 각각 매핑되는 것들 이런 게 있다. 이거 올해 내내 계속 보실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품군도 당연히 포트폴리오가 매핑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는 앱 모더나이제이션, 멀티 클라우드 쪽의 핵심되는 부분들이 탄주 그리고 vSphere 그리고 VCF가 되겠죠. 그 포트폴리오 요약해 보면 이렇게 5개 꼭지로 아까 IT 그 전략적 우선순위에 매핑이 되는 형태로 전체 포트폴리오가 구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앱 모더나이제이션 쪽을 담당하는 게 이제 탄주라는 프로덕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메꿔가고 있고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뭐 VMware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가장 밑단에는 vSphere가 있겠죠. vSphere, VCF를 기반으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른쪽 얘기는 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가지에 포커스를 해서 저희가 올해 포커스하는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계속 보셨던 슬라이드일 거예요. 탄주라는 게 발표가 됐고 결국은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실행하고 관리하는 저희 전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축 레벨에서는 구축이라고 해야 될지 개발이라고 할지 애매하겠지만 빌드 영역 쪽으로 해서 기존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방식도 현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잘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피보탈, 비트나미 이런 부분들 제품 솔루션들을 통해서 이쪽 영역을 저희가 계속 보강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이제 실행 영역과 이제 관리 영역 쪽에 또 역시 저희가 새로운 제품군들을 투입하거나 개발을 통해서 또 인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드라는 개념이 파워 그리드 그러면 어디다 전원을 꽂으셔도 다 동작하는 것처럼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쿠버네티스가 어디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그리고 일관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가 실행 환경에서는 목표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쿠버네티스를 계속 얘기하는 것들 이유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할 수 있는, 잘 지원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도 포커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그리드라는 형태로 저희가 이 런타임 영역 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엣지까지를 다 포괄하는 형태를 저희가 계속 로드맵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 부분이라는 것들은 이제 실제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온프라미스든 퍼블릭이든 여러 군데로 향후에 이제 완전히 대중화가 된다면 굉장히 산재돼 있을 거예요. 쿠버네티스라는 게 개발자들이 원하는 환경에다 바로바로 그것들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실제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해질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IT 담당자, 운영자 입장에서 또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굉장히 여러 군데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걸 단일 포인트로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니드가 향후에 저희는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관리 부분 쪽 영역으로 또 저희가 탄주의 제품군을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그림으로 보면 아까 실행 영역 쪽에서 빌드 영역 쪽은 오늘 많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던 피보탈 제품군들이 위주로 해서 구축 부분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피보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였죠. 파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다 이제 네이밍이 좀 바뀌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비트남이라고 앱 패키징하는 솔루션을 인수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또 오픈 소스를 패키징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제공하던 VM 이미지를 제공하던 이제 그런 카탈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트나미를 인수했었는데 그 이름도 역시 탄주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 이런 식으로 다 탄주를 붙여가면서 하나로 좀 통일성 있게 가는 형태로 지금 빌드 영역 쪽은 계속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영역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Pcase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들을 해왔고요. 물론 기존의 Pcase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향후에 이제 중심이 될 것들은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vSphere 7에서 지원되는 쿠버네티스 환경도 역시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솔루션들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의 기본 아키텍처를 가지고 저희는 쿠버네티스 환경들을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는 것들까지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에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는 것들을 좀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헵티오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헵티오는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처음 만들 때 거기에 핵심 개발 같이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인수한 거였고 거기서 만들었던 그 모델을 그대로 이제 좀 더 보강해서 나온 게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은 이제 vSphere 포함해서 VCF, VMC on AWS 같은 VMware 클라우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네이티브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도 올라가는 것까지 저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포괄적으로 늘어났을 때 이제 그것들을 통합 관리하고 정책 기반으로 좀 중앙에서 제어하기 위한
방식들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그게 관리 영역에서는 핵심적인 거는 탄주 미션 컨트롤이라는 제품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돼 있고요. 어 다른 것들은 이제 온프라미스 구성으로 다 지원이 되지만, 현재 탄주 미션 컨트롤 같은 경우는 VMware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사스 형태로 제공이 되게 돼 있고, 뭐 사스이기 때문에 꼭 어떤 회사엔 제한을 못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퍼블릭 서비스를 가지고 탄주 미션 컨트롤 자체가 이미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제어이기 때문에, 탄주 미션 컨트롤 자체도 역시 퍼블릭 서비스 형태, 사스 형태로 제공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한 번에 이 네이밍이 막 한 번에 머릿속에 확각 들어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고 저희가 TKG라고 약자로 얘기를 하고요. 그거랑 TMC라고 얘기하는 탄주 미션 컨트롤에 대해서는 조금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컨셉인지 정도까지는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피보탈 랩 서비스도 역시 계속 유효한 형태로 저희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저희가 피보탈은 인수는 했지만 사실 피지컬하게 로컬에서 합쳐지는 거는 4월 중에 이제 마무리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이제 빌드 영역에 대한 세션도 저희가 피보탈과 같이 해서 파트너분들께 전달하는 세션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포커스는 조금 쿠버네티스 자체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해서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어 저희가 아까 관리 부분을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쿠버네티스 자체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어 어떤 앱을 이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졌죠. 어떤 클러스터 환경,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할지라도 내 앱을 바로 컨테이너를 바로 띄울 수 있는 환경이 돼 버렸죠. 굉장히 이식성이 좋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잘 지원할 수 있는 환경들이 나왔지만, 그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자 측면이나 보안 담당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데나 올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쿠버네티스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보안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아이디 관리에서 액세스 제어하는 부분들도 물론 어려울 거고요. 거기 퍼블릭 서비스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제약을 못 두기 때문에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제어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좀 일관된 방법으로 프로비저닝하고, 프로비저닝 돼 있는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좀 정책 기반으로 좀 리소스도 제약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강제로 보안에 어떤 정책을 매길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니드들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까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더 나아가서는 탄주 미션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요런 것들의 포커스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멀티 데이터 센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단계가 필요하고, 각각의 좀 그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한 차이들이 발생하고, 이런 관리하는 데 굉장히 부담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니즈가 있는 거고요. 그 첫 번째로,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프로비저닝하는 것들을 좀 더 간편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표준화된 형태로 가져가자. 이제 그것들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된, 표준화된 방식으로 쉽게 구성을 하고, 그러면서도 다중 클러스터 환경을 지원하고, 거기에 또 애드온해서 오픈 소스 기반의 다른 애드온된 서비스를 쉽게 애드온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게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어 쿠버네티스 자체가 하는 방식을 보면, 컨테이너 방식을 보면, 그러니까 선언적, 디클래러티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딱 스펙을 정하는 거죠. 나는 이번 이 웹서버는 3 개를 띄울 거고, 로드 밸런싱을 적용해서 인제 80 포트로 들어오게 할 거고, 엔진엑스의 버전은 몇 버전을 가져와서 할 거야. 그런 선언적인 것들을 딱 파일로 만들고 나서는 그 파일을 읽어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형태로 웹서버가 컨테이너 환경으로 뜨게 돼 있는 거죠, 파드 형태로. 그리고 그 선언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생기면, 어떤 파드가 죽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원래 때 원했던, 지정했던 스펙대로 다시 띄워 주는 게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에서 하는 동작 방식이죠.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형태로 접근해야 된다고 인제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니지먼트 레벨의 클러스터를 하나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가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가 나머지 실제 유저의 워크로드가 올라가는 이런 멀티 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초기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얘가 다 통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처음에 만드는 방식도 아까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의 스펙을 YAML 파일로 정의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쿠버네티스 하는 방식처럼 똑같이 스펙을 지정하게 되면 나는 어떤 얘를 AWS 배포한다고 가정을 하면 AWS의 어떤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를 사용할 거야. 가용성 조는 어떻게 사용할 거야. 이런 것들을 스펙으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얘가 이 내용을 알아먹고 실제 거기에 스펙에 맞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탄주 쿠버네티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통해서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통해서 다른 실제 워크로드가 올라가는 쿠버네티스를 생성하는 것들을 자동화하는 것들, 그것들이 탄주 쿠버네티스 기본 방식이고요. 이 방식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뒤에 말씀드릴 vSphere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환경도 역시 이런 어떻게 보면 투티어 방식인 거죠. 방식으로 동작하는 구성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KG의 기본 아키텍처에 대한 사상만 간단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플레인 클러스터 자체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게 명령어로 따지면 이제 TKG init 이렇게 해가지고 AWS에다가 만드는 것들을 이제 명령어로 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제 유저의 컨테이너 파드가 올라가는 클러스터를 이렇게 아규먼트로 줘서 만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 선언적으로 이렇게 YAML 파일에다가 이 위에 했던 작업들을 지정을 해서 바로 생성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컨트롤 플레인 클러스터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유저의 워크로드가 올라가는 워크로드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이렇게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UI로도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만드는 케이스에서는 만약 vSphere 위에다 만든다 그러면 거기 IP 네임 같은 거 지정하시는 거고, 리소스에 대한 내용, 스토리지, 노드에 대한 내용,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 값들만 이렇게 쭉쭉 값들을 입력하시고 나서 디플로이 하시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유저 워크로드 올라가는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것들을 실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하나 생성이 돼야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에 대한 나머지 실제 유저 워크로드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유저 워크로드가 올라가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하게 돼 있고요.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런 기본 기능 이외에 실제로 모니터링도 하셔야 될 거고요. 로그에 대한 것들을 취합해서 전달하는 것도 하셔야 될 거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해서 관리하는 레지스트리에 대한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될 거고, 네트워크 들어오는 인그레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공통 서비스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역시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를 통해서 같이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자들은 아까 선언적으로 이제 YAML 파일이나 이런 것들의 그 스펙을 정의해서 내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이런 공통 서비스들도 같이 올려놓게 되면 이게 실제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여러 개 만드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들이 공통 서비스에서 연결해서 다 모니터링하거나 어떤 로그를 로깅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는 순수하게 오픈 소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물론 그 오픈 소스들 중에서는 이제 VMware가 어, 릴리즈하고 리딩하고 있는 오픈 소스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CNCF,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나와 있는 이런 생태계에 있는 에코시스템들 중에서 그 리딩 위치에 있는 그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연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 소스 연동 부분을 보면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저희가 리딩하고 있는 클러스터 API라는 것들의 오픈 소스를 가지고 연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오늘 아마 뭐 쿠버네티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용어들이 익숙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용어들이 너무 생소한 용어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자료를 공유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러스터 API라는 게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쿠버네티스는 처음에 이제 처음에 셋업을 할 때는 kubeadmin이라는 명령어를 유틸리티를 가지고 이 클러스터를 셋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전제는 뭐냐면 그 밑에 인프라가 다 갖춰진 다음이죠. 그리고 VM이 올라와 있고 리눅스가 다 설치되어 있고 리눅스의 세팅들이 다 이미 돼 있는 다음에 그 위에다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유틸리티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다는 인프라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 AWS에서 사용하는 인프라에 대한 스펙들이 다를 거고 애저에 사용하는 게 다를 거고 GCP가 다를 거고 vSphere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사실은 그 쿠버네티스를 디플로이 할 때는 인프라가 다 꼭 만들어진 상태만 디플로이 하시는 게 목적은 아니실 거예요. 온 디맨드로 인프라가 딱 준비되면서 그 위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같이 다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밑에 있는 SDDC 기술에 대한 컴포넌트에 대한 제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클라우드 벤더마다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통일해 보자는 관점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클러스터 API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겠지만 예를 들면 좀 공통된 포맷으로 역시 스택을 지정해서 어 아마존에서는 EC2 인스턴스 M5를 나는 M5를 쓸 거야. 아마존의 어베일러비티 존을 이렇게 쓸 거야. 이런 스펙들을 정의를 하게 되면 좀 공통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들이 실제로 디플로이가 돼서 퍼블릭에 있는 인프라들이 준비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kubeadm 결국 동일한 명령어가 되겠지만 그 위에 쿠버네티스가 실제로 클러스터가 구성되는 형태까지를 하게 돼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표준화된 형태로 SDDC 컴포넌트들을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그것들을 클러스터 API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나 또 그 벤더들은 다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연동해서 퍼블릭 사업자나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관리하는 레지스트리 쪽에서는 저희가 VM웨어가 리딩하고 있는 하버라는 게 있죠. 여기서 하버도 디폴트로 연동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역시 또 VM웨어가 리딩하고 있는 컨투어라는 오픈 소스 통해서 인그레스 부분을 제어하고 있고 그리고 로깅하는 부분들에는 플런트빗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로그를 받아서 로그를 또 전달해 주는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제 기본적으로 탄주 쿠버네티스 그릿에 연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은 다 오픈 소스입니다. 이제 VM웨어만의 독자 기술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저희가 오픈 소스 중에서 가장 좋은 기술들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리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주 쿠버네티스는 탄주 전체 관점에서 런과 매니지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쪽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탄주 쿠버네티스 글리드 기술이 이제 여러 군데 사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Sphere 환경이나 VMC AWS 아니면 네이티브 AWS 같은 환경에다가 쿠버네티스를 배포하겠다. 표준화된 형태로 그럼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프로비저닝하는 방법들을 원할 때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인프라까지 통합적으로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SD 스택, vSphere, vSAN 그리고 NXS 같이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 정의 데이터 센터를 통합적으로 구성하면서 그 위에 연결지어서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형태를 원하신다고 하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vSphere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vSphere with kubernetes 예전에 저희가 초기 버전으로는 프로스트 퍼시픽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구성하시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역시 이 근간 기술은 이 TKG에 있는 근간 기술을 가지고 역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떠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저희 기술만 가지고 프로비저닝 된 경우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자체적으로 AWS에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디플로이 된 게 있을 거고 구글에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디플로이 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별도로 계속 존재할 거예요. 저희의 프로비저닝 밖에 있었던.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들 역할을 하는 게 탄주 미션 컨트롤입니다. 역시 또 얘도 인제 프로비저닝 기술을 역시 가지고 있고요. 그때 사용되는 기술 역시 또 TKG의 기술을 가지고 연동해서 미션 컨트롤에서도 프로비저닝 하는 기술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요 부분 넘어가겠고요. 또 뭐 미션 컨트롤에 대해서는
오늘 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역시 TKG 기술을 써서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배포되어 있는, 그리고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배포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역시 탄저 미션 컨트롤에서는 애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프로비전한 것들,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다 한 화면에서 관리하시는 것들이 가능해져 있고요.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보안 정책이나 구성 점검을 하거나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그다음에 아이디나 접근 제어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탄저 미션 컨트롤을 통해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인제 향후에 좀 확대해서 저희 제품군들을 연동하는 것들로 확대가 될 텐데, 그때는 인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비트남이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카탈로그 서비스랑 연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용 관리를 위해서 클라우드 헬스 같은 저희 제품 연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점점 확대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들이 탄저 미션 컨트롤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뭐 아키텍처 정확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결국은 기존 저희가 신규로 프로비저닝 하는 것들, 그리고 이미 배포되어 있는 기존 클러스터를 다 묶어서 보안 정책들이나 이런 정책들 기반으로 하게 될 거고요. 역시 그 미션 컨트롤 내에서도 프로비저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AWS 기반으로 지금 프로비저닝 하는 그림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하는 그림인 거죠. 예를 좀 예시가 되겠습니다만, 개발 환경이면 네, 컨트롤 VM, 쿠버네티스를 좀 아시겠지만 이제 마스터랑 워커노드가 있죠. 마스터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 VM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컨트롤 플레인 VM을 몇 개를 가져갈 건지, 개발 환경이면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예, 그럴 때 이제 선택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EC2 인스턴스를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이 프로덕션 환경이다. 그런 경우에는 가용성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컨트롤 플레인 VM 같은 경우도 다중화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프로덕션을 선택하게 되고, 그럴 때는 AWS의 어베일러비티 존에 펼쳐서 구성을 하게 해 달라.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뒷단에는 사실 이제 클러스터 API라는 걸로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가 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UI를 만들어서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인제 AWS랑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디플로이를 하는 것들도 역시 미션 컨트롤로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근데 이 서비스는 사스 서비스입니다. 이제 퍼블릭 환경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온 프레미스에서 구현되는 구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설명 다 드리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제 그루핑을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중앙에서 제어해서 제공하는 것들, 개발자 그룹이랑 이런 정책들을 매핑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중앙에서 제어하고자 하는 것들이 탄주 미션 컨트롤의 목표고요. 예시 화면을 보시면 이제 클러스터가 여러 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탄주 미션 컨트롤을 통해서 프로비저닝 한 케이스는 이렇게 프로비전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러스터를 이쪽으로 붙인 케이스면 어태치드라고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인제 만약에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 거다. 그럼 뉴 클러스터, 기존에 있는 클러스터를 이쪽에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어태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들은 좀 나중에 보셔야겠지만 정책들을 이제 그룹핑해서 그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탄저 미션 컨트롤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주위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안내를 다시 드리겠지만, 저희가 4월 23일 날 VMware 온라인 이발부 행사라는 게 있어요. 3 시간 정도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는 건데, 그때 인제 다양한 세션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미 아마 파트너분들한테 안내가 나갔을 텐데요. 그때 탄주 미션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린 뭐 vSphere with Kubernete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세션들이 각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나중에 회신 드릴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더 섹션을 듣고 싶다 그러면 잊지 마시고 4월 23일 세션에 사전 등록하셔서 들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 오늘 비전, VMware FY21의 비전 부분이랑 탄주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 그중에서도 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멀티 팀 환경에서의 쿠버네티스를 통합해서 중앙에서 제어하기 위한 솔루션인 탄주 미션 컨트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한 1-2 분만 쉴까요? 힘드시죠?
예 제가 이어서 쭉 진행하면 저는 괜찮은데 아마 지금 또 들으시다가 미진한 부분들을 질문을 올리시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연속으로 얘기하면 앞으로도 한 거의 한 40-50분 더 세션이 있어서 좀 지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2분 정도만 쉬었다가 그 사이에 Q&A 창에다가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아니면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회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1-2 분만 있다가 쉬었다가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Q&A 창에. 예 뭐 쉬는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뭐 질문 몇 개 올라온 게 있어서 뭐 제가 텍스트로 쳐 드리는 것보다 제가 어 2-3 명이 같이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텍스트로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인제 TKG가 쿠버네티스 관리 솔루션처럼 보이는데 리눅스 VM에 올라가는 거냐. 예. 예 그 옛날 초기 버전에서는 이제 베어 메탈로 진행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좀 로드맵 개선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 EXXI 위에 어 VM이 올라가야 되고요. 리눅스 VM이 올라가 있고 그 위에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제 VM 위에 올라가서 구성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시는 방식이고요. 근데 인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프로젝트 퍼시픽 예전에 알고 계시던 이제 그의 이름이 지금 쿠버네티스 vSphere with 쿠버네티스로 이름이 정식 명칭이 바뀌었고요. 거기에서는 쪼끔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 거기서는 꼭 리눅스 VM을 올려서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죠. 예. 그 뒤에 인제 세션에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설명드릴 거고요. 예 또 지금 질문 온 것들도 스피어렛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인제 뒤에 vSphere with kubernetes 관련된 내용을 이미 예습하시고 오셔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예. TKG 자체 솔루션으로만 보면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스피어렛은 뒤에 인제 vSphere with kubernetes 환경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건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TKG랑 엔토스랑 관련이 있냐? 저희가 엔토스를 통해서 디플로이 하는 게 아니죠. 디플로이는 저희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만들어진 방식이 그 클러스터가 있다면 그것들을 저희한테 어태치는 할 수 있겠죠. 음. 예 벌써 vSphere 7.0 질문들 많이 하시네요. 예. 예 6.0에서 7.0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 인제 6.0 쓰고 계셨다면 이제 6.7 사용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계속 SNS 계약을 해 오시면 상위 버전을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0으로 가시는데 별도의 구매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 나머지는 예 쪼끔 쉬셨나요? 예.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장표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한데요. 음 다음에는 vSphere 7.0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 부분도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컨테이너 관련된 내용들이 절반 이상일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Sphere 7이 나오면서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다. 지금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어 결국은 핵심적인 뒤에 뭐 요약본이 있겠습니다만 요 장표도 보시고 직접 필요한 부분들은 기능을 한번 리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 4 가지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계속 프로젝트 퍼시픽 질문하시는데 이제 vSphere 내에서 쿠버네티스가 동작하는 저희가 프로젝트 퍼시픽이라고 불렀었고, 그게 실제 릴리즈 때 나온 게 vSphere with Kubernetes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도 실제로 vSphere 위에서 쿠버네티스 동작한다고 했을 때 네트워크랑 이제 스토리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얘네들이 정할까를 되게 좀 궁금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vSphere만 사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 기능을 쓸 수는 없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저희 VMware SDC 전체 스택에 들어가 있는 환경에서만 이 기능을 이네이블 하실 수 있어요. 뒤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데이터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업데이트하거나 패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도 업데이트 매니저라는 게 있었지만 그게 조금 더 보강이 돼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라는 게 새로 나왔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고, 국내에서는 이제 보안 기능 뭐 이네이블해서 쓰시는데 별로 없지만 어쨌든 6.7 때도 계속 저희가 보안 기능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이 부분도 계속 어, 보강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어플리케이션 엑셀레이션 기능이라고 지금 구분해 놓은 것들은 이 중에 핵심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드릴 부분들은 하드웨어 가속기 기능, 예를 들면 GPU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고속의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붙이는 것도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환경에 있어서 약간 또 개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오늘 업데이트를 드리겠고, 오늘은 어쨌든 간에 좀 쿠버네티스 위주의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복에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젝트 퍼시픽이라고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정식 명칭은 vSphere with Kubernetes입니다. 그래서 vSphere 내부의 내장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기능을 같이 제공하는 EXXI 자체가 쿠버네티스의 워커노드가 되는 구성이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TKG에서 하는 방식처럼 VM을 만들고 리눅스 VM을 만들고 그게 워커노드가 되는 게 아니라 EXXI 자체가 워커노드가 되는 환경을 지원하는 구성이죠. 그리고 개발자들이 거기에 연동해서 셀프 서비스 형태로 인프라를 막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여기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워커노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EXXA 자체에다가 바로 컨테이너 파드, 네이티브 파드를 바로 올려버릴 수 있는 기능이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좀씩 설명드릴게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vSphere with Kubernetes 기능 자체는 vSphere만 있다고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vSphere의 기능이고 vSphere의 애드온 라이센스로 판매가 되지만 안타깝게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완성된 형태로 제공하는 거죠.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4 이상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아시겠지만 이제 vSphere, vSAN, NSX 그리고 vRealize 기능들까지 통합해서 저희 풀스택을 제공하는 것들이죠. 거기에 좀 완성된 형태의 SDC를 구축하고 그 위에서 동작할 수 있는 것들로 현재는 구성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고객사가 vSphere만 깔려 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현재로는 어쨌든 간에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으로 전환한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vSphere에서 제공하는 이거 애드온 라이센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보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지만 어쨌든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서비스라고 불러요. 저희가 이렇게 명칭을 했고요. 이거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서비스의 목표는 뭐냐면 개발자들한테 SDG 스택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탄주 런타임 서비스가 올라가 있어요. 아까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의 기본 모듈이 기본적으로 vSphere 내부에서 동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인프라 서비스라는 것들이 결국은 실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커맨드가 뭔가요? kubectl이죠.
쿠버네티스 API를 가지고 사용하거나 뭐 kubectla는 명령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파드를 만들고 하고 있었는데, kubectl 명령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스토리지 서비스는 당연히 이제 vSAN 기반으로 해서 이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하버 관련된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는 NSX의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고, 단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LB 같은 네트워크 펑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해서 개발자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 용어가 조금 저희가 장표마다 좀 혼동되긴 한데, 네이티브하게 EXSI 레벨에서 바로 파드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세션에서는 제가 vSphere 파드라고 얘기를 할게요. 다른 데들은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장표상으로는. 어쨌든 vSphere 파드를 바로 올릴 수 있는 서비스들도 개발자들한테 바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직 테크 프리뷰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개발자가 kubectl 명령을 가지고 VM을 직접 만드는 것들도 가능. 현재는 테크 프리뷰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서비스들까지 다 오픈해 주겠다는 게 하이브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자기들 명령을 가지고 이제 VM웨어 SD 스택의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주는 것들,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로 보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서드 파티 연동하는 것들은 이제 계속 에코가 채워져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vCenter를 통해서 이것들을 통합해서 뷰를 보고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고요. 개발자들은 IT한테 뭐 요청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알아서 이런 것들을 셀프 서비스 형태로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이 vSphere with Kubernetes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 예시화면도 좀 보셨죠? 작년에 오픈해서 매스먼 세션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화면, vSphere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어, 그 컨테이너 환경을 보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 얘기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자는 쿠버네티스 API, 뭐 결국은 kubectl 명령어가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원래 파드를 만드는 것처럼 기존에 파드를 만드는 것들을 kubectl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그 명령어, 동일한 명령을 가지고 자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드는, 나만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오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EXSI 자체에다가 바로 컨테이너를 올려버리는 vSphere 파드를 하는 것들도 개발자들한테 오픈해서 제공할 거고요. 스테크 프리뷰 상태지만 VM도 네가 직접 만들어 사용해라, 이런 것까지 다 오픈하는 것들이 현재 이 버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인프라 관리자 입장에서는 앞에서 역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vSphere 툴, vSphere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vCenter 접속하고 나면 개발자들이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컨테이너가 만들어졌는지, 어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개발자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룰을 걸어서 통제하는 것들 역시 가상 인프라 관리자는 기존 툴 내에서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묶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뭐 슈퍼바이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V표 상에서 좀 더 개발자와 인프라 관리자 입장에서는 공통의 뷰를 가지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가능해질 수 있는 버전이 vSphere with Kubernetes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때문에 제가 한 장을 따로 넣었는데, 음, 그러니까 디클래러티브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뭐 웹 엔진을, 뭐 웹 서버를 띄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선언적으로 이 파일 안에다가, YAML 파일에다가 선언적으로 이런 것들을 선언할 수가 있게 돼서, 이게 기본 포맷이고요, YAML 파일에. 여기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엔진 X를 띄울 거고요. 어, 얘가 기본적으로 2개씩은 떠 있어야 돼, 항상. 그것들을 선언하는 거고요. 나는 지금 1.14.2 버전을 가지고 갈 거고, 열 포트는 80 포트를 열 거야. 이런 걸 선언적으로 딱 여는 거죠. 이거는 저희 제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의를 딱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kubectl 어플라이를 해서 이 파일을 가지고 디플로이를 해.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컨테이너가, 엔진엑스 컨테이너 파드가 2개 만들어져서 동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의 내용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쿠버네티스는 계속 동작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2개를 선언했는데
하나가 죽어버렸다. 그럼 다시 띄워야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쿠버네티스가 해주고 백그라운드로 해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요 방식을 이제 모든 인프라 사용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kubectl 명령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만들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만 하면, 파일 내에서 선언만 하게 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자들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개발자한테 뭘 아까 말씀드린 계속 반복입니다. 주입식 교육이고요. 개발자가 하고 싶은 거는 나만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어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IT팀한테 야, 내가 리눅스 VM 몇 개 필요하니까 리눅스 VM 몇 개 만들어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할당 받은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내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거나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였다면 셀프 서비스 네트로 내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바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들을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테크 프리뷰라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VM도 또 역시 요청해서 담당자 요청해서 VM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VM을 만들고 싶어요. 그것도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파드 만드는 것도 당연히 기존 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서드 파티 애드온 서비스가 약간 들어가야 되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자체를 아예 싹 올려버리는 그런 것들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들을 앞에 보신 그 포맷처럼 YAML 파일로 이렇게 다 정의를 하게 되면 그것들을 kubectl 명령으로 어플라이 하게 되면 이 형식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 저희가 이제 제공해주는 API 형태로 다 오픈이 돼 있어서 개발자들은 이런 형식으로 자기 인프라를 갖다 만들고 파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물론 현재 버전에서는 아까 테크 프리뷰도 있고 약간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이런 것들을 다 개발자들한테 오픈하겠다는 겁니다. 이 화면도 이미 좀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EXX가 있으면 VM을 관리하기 위해서 호스트 D만 있었죠. 예. 근데 이제 EXX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워커노드가 가져야 되는 이제 동작하기 위해서는 쿠블렛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올라가 있어야 되죠. 이제 그것들을 약간 변형해서 스피어렛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바꿔서 띄워 놓는 거고요. 그래서 호스트 D와 동등한 레벨로 그러니까 VM 관리와 컨테이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프로세스들이 다 같이 EXS에 뜨게 돼 있고요. 처음에 이제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를 이네이블 딱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전체 컨트롤 플레인 VM, 마스터 VM이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컨트롤 플레인 VM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건 여전히 VM 형태로 존재해요. 컨트롤 VM은. 하지만 나머지 워커노드는 별도로 VM으로 뜨는 게 아니라 EXSI 자체가 다 워커노드가 되는 거고 이미 워커노드에 있는 스피어렛이 작업들을 담당해서 컨테이너를 띄고 내리는 것들을 다 얘네들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컨트롤 플레인 VM들은 VM 형태로 뜨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베어메탈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뜨게 되어 있고요. EXSI에 바로 파드를 띄운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또 여기 런타임 엔진을 별도로 좀 이렇게 심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면 파드가 뜨는 건 뜨는 거지만 이 파드가 vSend에서 인식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파드지만 약간 VM의 껍데기를 씌워서 저희한테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vSphere 파드가 기존 원래 있던 파드와의 완전 다른 점은 약간 VM의 장점을 가져간다는 거죠. VM이라는 것들은 완전히 VM 간에 격리돼 있잖아요. OS도 완전히 격리돼 있죠. 근데 기존에 있던 파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눅스 커널을 다 쉐어하는 거죠. 결국은 그걸 뭐 아니 아이솔레이션 시켜놓았지만 간섭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커널을 쉐어하는 구조라면 저희 vSphere 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달라 보이는 게 없겠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리눅스 커널을 공유하지 않아요. 이 라이트 버전의 커널 자체 커널이 다 여기 같이 올라가 있어서 그 위에 파드가 올라가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독립적인 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안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기존의 파드보다 훨씬 우수할 수 있고요. 그 리눅스 VM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계층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를 제공할 겁니다. 어쨌든 예, 이런 형태로 제공하게 되고 여기가 어쨌든 간에 이걸 묶어서 저희가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VM에 계속 파드를 계속 이 내부에 띄우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전 과거처럼 또 VM을 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EXSI 클러스터 안에서 VM도 띄우실 수 있고
vSphere 파드를 띄우는 것들이 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동작한다. 이런 것들이 기존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vSphere가 처음 런칭된 이후에 가장 아키텍처적으로는 가장 많이 변한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근데 개발자한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한테 이걸 다 오픈해 주면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게 오픈해 주면 리소스상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vCenter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슈퍼바이저 클러스터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클러스터인 거죠. 그 안에서 네임스페이스를 여러 개 정의하게 돼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는 vCenter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상 인프라 담당 입장에서는 결국 리소스 풀이랑 매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vSphere 리소스 풀을 아시죠? 거기 리소스에 대한 사용에 대한 내역들을 리밋을 제약을 두고 나면 그게 바로 매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것들을 그 네임스페이스 기준으로 실제 개발자 아니면 개발자 그룹한테 권한을 할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가 리소스 풀에 연동된다는 부분, 그걸 기준으로 멀티 테넌스를 구성하게 되고요. 내가 어떤 특정 개발자가 네임스페이스를 부여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리소스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티브의 파드 바로 거기에 파드를 올려버릴 수도 있고요. 가상 머신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또 하나의 VM 형태로 나만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가능합니다. 근데 리소스는 이 네임스페이스에서 할당받은 리소스 내에서만 이것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제약이 돼 있는, 이런 형태로 vCenter 입장에서는 막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역시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하면서 개발자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를 한번 구축하고 나면 EXSI 레벨에 구성되고 나면 그 위에 이제 개발자들에 오픈되는 거고요. 그래서 파드 올리고 하는 것들 가능하고, 이 안에서 아까 나만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왜냐하면 가장 내 최신 버전의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 수정해 삭제했다를 개발자들은 많이 하실 텐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여전히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계속 있어야 되는 인터페이스고요. 이거를 했을 때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서비스 자체의 기반 기술이 되는 게 아까 앞에 말씀드린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예요. 거기에 기술을 사용하고 하는 거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컨트롤 플레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었죠.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있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워크로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구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사실은 슈퍼바이저 클러스터가 매니지먼트 컨트롤 플레인 클러스터 역할을 하는 게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게스트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두 가지 형태로 개발자들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진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내용들에 대해서 vCenter 담당자는 가시성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쿠브스텔 명령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들이 접속을 하면 물론 여기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은 kubectl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 플러스 사실은 vSphere 플러그인이 추가적으로 설치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vSphere 요 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과정은 제가 생략했고, kubectl 어플라이 해가지고 여기 또 양립 파일에다가 내가 만들 클러스터 스펙을 지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개발자가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하게 되면 자기만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레인이 하나, 컨트롤 플레인 VM이겠죠, 결국은. 하나 생성되고, 워커 VM은 두 개가 생성돼서 나만의 클러스터가 생성된 겁니다. 아니면 그냥 내가 EXSI 위에다 바로 파드를 올릴 거다.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YAML 파일에다가 역시 스펙을 정의해서 어플라이 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파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은 vCenter의 바로 UI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시 화면이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일단은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를 이네이블 하시게 되면 네임스페이스라는 탭이 생겨요. 이게 생겨 있고, 여기 밑에 현재는 워크 다시 오스라는 실제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 안에 지금 파드가 vSphere 파드를 두 개를 띄우신 거고, 그리고 나만의 클러스터를 또 만드신 거예요, 지금. 예, 몇 개를.
개발자한테 이 네임스페이스가 할당돼서 거기 안에서 클러스터도 만들고 파드도 바로 띄우고 이런 것들을 바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요 내용들이 지금 vSphere 클라이언트 접속 환경에서도 다 바로바로 보인다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내용이 보이지 않았죠. 그냥 리눅스 VM이 보이는 거지 그 안에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VROps의 플러그인을 통해서 뭐 일부 내용들을 볼 수 있었겠지만 제약이 있었지만 그런 게 없고 현재 이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현재 설정이나 서머리들을 또 보는 것들을 화면이 vCenter,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축약해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아마 웨비나에서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저기 동영상이나 아니면 HOL에 있는 것들을 좀 캡처해서 가져왔고요. 나중에 이제 HOL을 직접 해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동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또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 며칠 사이에. 동영상들을 보시면서 세부적인 건 보시면 되는데 개념만 조금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중요 포인트들만 약간 캡처를 해왔습니다. 일단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를 이네이블 해야겠죠? 예, 그러면 메뉴에 가셔서 워크로드 플랫폼이라는 거에 탭을 눌러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면 어떤 설정 값들을 쭉 넣으시게 돼 있어요. 어떤 클러스터 상에서 어떤 클러스터를 이걸 이네이블 할 건지, 그리고 내가 파드를 몇 개 올릴 거냐에 따라서 이 사이즈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이 컨트롤 플레인 VM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 사이즈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도에 따라 그게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하다면 뭐 세 개가 디플로이 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정보, 스토리지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을 쭉 값들 입력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 내에서 슈퍼바이저 클러스 쿠버네티스가 이네이블 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네이블 하게 되면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생기고요. 딱 눌러보면 뭐가 생기냐면 요런 VM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VM이 생겨 있고 이 VM은 뭐냐면 아까 컨트롤 플레인 VM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쿠버네티스의 마스터 API 결국 마스터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VM 형태로 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전체적인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를 관장하는 마스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게 하나 생성된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용성을 위해서. 예. 어쨌든 이건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현재 하나만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상태가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저 클러스터가 이네이블 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를 만드셔야겠죠.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리소스에 대한 걸 정의를 하신 다음에 개발자한테 던져줘야겠죠. 그래서 클러스터를 지정해서 리소스 풀 만드는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HOL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는 아무 설정도 안 하고 이름만 지정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현재는 네임스페이스 밑에 HOL이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생겼죠. 그래서 러닝이 돼 있고 아무 설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고요. 네, 이거 설정하는 화면은 뒤에 설명 잠깐 드릴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개발자한테 오픈된 환경을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현재 이 그림을 보시면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져 있고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그 안에 뱅킹, 뭐 빌링 그래가지고 네임스페이스가 5개 정도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아마 좀 중요한 업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슈퍼바이저 클러스터의 마스터 역할을 하는 VM이 3개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구성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이 뱅킹에 접속을 해서 뱅킹의 네임스페이스로 접속한 개발자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죄송합니다. 배포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지고 좀 생각할 거 이거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앞에 부분은 현재 DB에 대한 컨테이너를 띄울 거기 때문에 DB 같은 경우면 스토리지 연구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 원래 컨테이너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DB 같은 걸 컨테이너로 띄우려면 연구 스토리지, 퍼시스턴트 볼륨이라는 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앞에 퍼시스턴트 볼륨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나면 실제로 DB에 대한 걸 ML 파일로 이미 정의가 돼 있고 어플라이 하게 되면 실제로 뱅킹 DB의 컨테이너가 파드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생성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생성되는 순간 바로 vSphere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컨테이너 vSphere 파드가 바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약간 보시면 아이콘이 달라요. 지금 이 화면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는 컨테이너죠. 파드죠. 파드. 그리고 얘는 사실은 VM입니다. 이미지가 조금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컨테이너도 저희는 약간 VM 같은 껍데기를 씌워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얘는 컨테이너고 얘는 VM 형태입니다. 여기 아이콘이 다르다는 걸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LB를 추가한 뱅킹 UI를 디플로이 하겠다. 여기는 아마 지금 보시면 3개가 배포되는 이유가 YAML 파일에 3개를 띄우게 스펙이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아마 당연히 3개이기 때문에 앞에 LB나 이런 것들의 스펙에 대한 것들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배포를 하고 나면 지금 하나씩 뜨고 있는 과정이죠. 뜨고 나면 여기 화살표가 생기고요. 하나씩 순차적으로 뜨고 있는 거고 3개의 vSphere 파드가 딱 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뜬 다음에 이 정보를 사실 리뷰를 해보면 쿠버시티의 정보를 get all로 다 가져오게 되면 실제로 요게 띄우게 되면서 로드 밸런서도 같이 자동으로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NXS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미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손쉽게 스펙만 적용하게 되면 LB 서비스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4개가 지금 컨테이너 EXSI에 바로 떠 있는 vSphere 파드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그러니까 파드를 가서 상세 정보를 보게 되면 러닝 중이고 리소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거 정보를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나만의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별도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도 보니까 이 뱅킹 네임스페이스 밑에 클러스터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그래서 현재는 VM이 3개가 떠 있죠. 떠 있고 하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컨트롤 VM이고요. 나머지는 워커 역할을 하는 VM이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디벨로퍼 매니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vCenter 관리자가 그 내부를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자가 알아서 자기 리소스 안에서 자기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디벨로퍼에 의해서 매니지 되는 클러스터로 보시면 될 거고, 어쨌든 이 만드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에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아까 쿠버네티스의 명령어를 가지고 손쉽게 개발자들이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컨트롤 노드로 좀 정의가 돼 있죠. 컨트롤 VM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EXS에 바로 다이렉트로 떠 있는 vSphere 파드가 될 거고요. 이거는 그 리소스 풀 안에서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개발자가 새로 만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 클러스터 내에서 어쨌든 네임스페이스 탭으로 가시면 네임스페이스 5개 정도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고 다 러닝 중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리미테이션이 걸려 있는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리미터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따라서. 리미테이션 안 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어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개발자들한테 던져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뱅킹에 대한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서머리로 들어오시면 돼 있고요. 지금 세팅이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애드 퍼미션들에 들어가면 일단 이거를 누구한테 권한을 줄 건가에 따라서 이제 vSphere에 등록되어 있는 싱글 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발자 그룹한테 에디팅 룰을 둘지 뷰 룰을 둘지를 하여튼 퍼미션을 열어주는 화면이고요. 스토리지 쪽에서는 여기서 이 네임스페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레벨을 던져주는 거예요. SPBM 아시죠? 스토리지 팔리시, 저희 vSAN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스토리지 팔리시. 그래서 뭐 티어를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골드 티어, 실버 티어, 브론즈 티어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뭐 레이드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 놓으시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사실은 쿠버네티스에서는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걸 매핑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던져줄 때 얘는 뱅킹이라는 건 프로덕션용이 굉장히 중요한 네임스페이스야. 그러면 여기서는 굉장히 하이엔드 스토리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돼. 성능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케이스에서는 SPBM에서 만약에 하이 퍼포먼스 SSD라는 SPBM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그것만 사용하게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뱅킹에 접속하는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는 딱 요 클래스로 지정이 딱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SPBM과 스토리지 클래스가 매핑되는 것들을 여기서 컨트롤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리소스에 대한 리밋을 줄 수 있어요. CPU 메모리 사용에 대한 것부터 스토리지 용량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들을 이 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발자랑 인터랙션이 좀 원활해진다는 게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뱅킹에 떠 있는 파드입니다. 이 컴퓨팅에서 파드 부분을 클릭해 들어가면 파드 리스트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파드 리스트에서 예를 들면 얘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실제 떠 있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꼭 CLI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유 YAML 파일 누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실제 YAML 파일에 있는 정해져 있는 스펙들이 쭉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이 스펙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상 인프라 담당자들도 같이 리뷰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라 이벤트도 봐야겠죠. 이제 vCenter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는 것들을 vCenter 내에서, vSphere 클라이언트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개발자와 가상 인프라 관리자가 굉장히 협업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자는 거죠. 개발자한테는 볼륨을 만들어 쓰던 네트워크 서비스를 갖다 이용하던 이미지 서비스를 가서 이용하던 컨테이너를 바로 올리는 것들을 제공하던 아니면 나만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갖다 쓰던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고 편하게 해주되 다 결국 IT 담당자는 그러니까 인프라 담당자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퍼포먼스 가용성 보안 그런 것들의 제약들은 중앙에서 통제하겠다. 이제 이 개념이 vSphere with Kubernetes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용되는 기반 기술은 사실은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그 기술들이 기반이 돼서 녹아들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혼자 떠들었더니 굉장히 힘드네요. 예, 여기까지가 쿠버네티스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가 거의 정리가 된 거고요. 나중에 질문 계속 올려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드릴 거고요. 뒷부분에 vSphere 자체도 당연히 개선사항이 있겠죠. 이거 쿠버네티스 말고도 그중에 좀 일부분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분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좀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요. 조금만 더 한 10분, 15분 내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업데이트 매니저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7.0 오면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라는 게 나와서 이 컴포넌트에 대한 EXSI와 추가적으로 더 하드웨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까지를 좀 통합하는 형태를 vSphere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를 통해서 좀 더 손쉽게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 VLCM인데요. LCM의 기본 사상은 이렇게 중앙에 이미지를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에 맞게 다 올려버리는 구성일 텐데 이 이미지라는 거에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히 EXSI 이미지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벤더에서 필요한 하드웨어 드라이버, 펌웨어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미지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런 거에 계속 포커스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데이터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인프라에 대한 신경을 되도록 많이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들을 자동화해야 된다는 거고 문제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패치하는 부분들을 손쉽게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노력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LC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XSI 이미지가 올라가야 되고요. 벤더 애드온이라는 것들은 원래 뭐 벤더 OEM마다 사실은 애드온 되는 델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애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드웨어에 맞는 펌웨어와 드라이버들을 더해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이미지화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 롤링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EXSI와 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이 LCM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더 신경 쓰고 있냐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해주고 있는 것들이 이미 있죠. 저희가 HCI로 따진다면 저희 vSphere와 vSAN 기반으로 있는 VxRail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걸 잘해주고 있죠. VxRail 매니저를 통해서. 근데 이제 VxRail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거 외에도 좀 더 많은 애드온된 또 툴들을 넣어서 더 좀 완성도 있게 높여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vSAN 레디 노드를 통해서 만약에 HCI를 구성하겠다 하는 케이스에서는 사실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다소 약했죠. 하드웨어 리소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제어가 조금
약해 느슨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쪼끔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V3 레디 노드로 구성을 하더라도 V3 VSP와 V3을 포함한 환경들이 좀 하드웨어까지 포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환경까지를 좀 손쉽게 만들어 주는 토대를 만들어 준 게 LC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릴리즈에서는 그 모든 툴이랑 연동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좀 한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하드웨어 부분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하드웨어 관리 툴과 연동을 해야 되고 현재는 초기 버전에서는 델의 오픈 매니지 그리고 HP의 오픈 뷰 요 두 개와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제 이 하드웨어 관련된 펌웨어나 드라이버를 올리실 때는 당연히 또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저희 권장 점검 엔진이 돌아가서 지원되는 드라이버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하고 올릴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런 거 많잖아요. 너무 최신 버전을 올려서 검증되지 않아서 오히려 큰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인제 권장되는 환경으로만 올라갈 수 있게 저희가 관리하는 것들을 LCM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들은 보시면 인제 펌웨어 부분들도 만약에 올리는 것들을 보게 되면 현재 컴포넌트별로 현재 버전들이 어떻게 되고 지금 이제 담고 있는 이미지에서는 어떤 버전으로 올라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과거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하드웨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것들이 조금 편리해지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V센터 서버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플래너라는 게 나왔어요. 또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겠지만 V센터 서버 업데이트 플래너를 가지고 만약에 올리게 되면 V센터를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기존의 다른 컴포넌트들이랑 호환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프리체크하는 부분들, 이 버전에 올렸을 때 프리체크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쭉 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상호 운영성 부분에서는 이걸 올렸을 때 문제가 되는 버전이 있는지, 특히 VM웨어 제품에 대해서는 있는지 상호 체크하는 부분들이 올라가 있고요. 아마 초기 버전에서는 일부 프로덕트가 누락돼 있다고 좀 들었었는데 그런 케이스에서도 만약에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가 여기 리스트에 없다 그러면 모디파이 해서 프로덕트 리스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체크할 때 뭐 호환성 리스트를 별도로 체크하거나 이런 것들을 굳이 안 하시더라도 현재는 업데이트 플래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것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유연하게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져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또 장표에서는 뺐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V센터 프로파일이라는 개념도 나왔어요. 그래서 V센터의 프로파일은 뭐 잘 구성되어 있는 V센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설정 값들에 대한 내용들을 프로파일을 딱 REST API로 뽑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V센터에도 동일한 컨피그레이션을 적용하겠다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옮겨서 적용할 수 있는 자 REST IP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GUI 쓰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V센터 서버 프로파일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뒤에 제가 업그레이드 얘기가 장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뺐는데 7.0으로 올라가면서는 예 뭐 아시겠지만 V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라이언스 타입밖에 없어지죠 7.0 에서는. 인제 윈도우즈 V센터는 인제 10.0 부터는 아예 없어지는 건 이미 사전에 공지가 많이 돼 있을 거고요. 6.7 버전에서는 인제 그렇게 어플라이언스 타입으로 전환하면서 인제 만약에 PSC를 외부에 가지고 계셨다면 컨버지 툴 같은 게 있으셨잖아요. 그걸 하고 나서 작업들이 있었는데 7.0 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컨버징 과정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버징 툴 자체가 인제 7.0 에서는 없어졌고요.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PSC가 임베디드로 들어가는 것들까지도 다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안 부분은 뭐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인제 국내에서는 많이 이네이블 쓰시는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트러스트 돼 있는 환경에서만 올릴 수 있는 환경들을 구성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원격으로 인증하는 부분들이 좀 개선된 부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서티피케이트 만료되고 뭐 갱신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하나의 또 페인 포인트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서티피케이트 매니지먼트가 하면 굉장히 항목이 많죠. 7.0 에서는 뭐 저도 이번 테스트 해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간소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티피케이트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을 갱신하는 부분들이 이전 버전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손쉬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연관된 얘기는 아니지만 또 생각난 게 말씀드리면 장표에서 좀 빠져 있는데 컨텐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VM 템플릿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버저닝 관리하는 부분들도 7.0 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버저닝을 관리해서 만약에 최신 템플릿에 문제가 있으면 과거로 회귀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최신 버전에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좀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하거나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하드웨어에서 그런 기능들이 나왔을 때 그걸 잘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저희가 뭐 6 점대에서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여기 당연히 인제 7 점대에서도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GPU 얘기는 다시 뒤에서 드리겠지만 어 제가 상세 아키텍처는 넣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DRS랑 이 V모션 부분이 아키텍처가 많이 바뀌었어요. 뭐 근데 아키텍처 중요한 건 아니죠. 잘 동작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기존의 DRS는 이제 클러스터 레벨에서의 그 측정치를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DRS가 동작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VM 레벨에서의 스코어를 매기고 있어요. 그런 구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5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좀 세분화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 기능들은 이미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음 지금 VMC와 AWS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차세대 DRS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0에서 나오게 되면 DRS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들도 뭐 아키텍처 바뀌었다 그래서 두려워하시거나 뭐 1분 주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는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V모션 부분도 많이 아키텍처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어요. 특히 몬스터 VM이라고 하는 뭐 세파나의 VM이라든지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VM 같은 경우는 V모션 하는 경우에 스터 현상, 약간 멈춤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향상된 V모션 요런 자료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뭐 공유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공유 드릴 겁니다. 하나 또 소개해 드릴 부분들은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지는 쪼끔 시장에서 봐야겠지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사이너블 하드웨어라는 이제 피처가 나왔는데 이제 GPU라든지 아니면 고속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같은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다이렉트 패스 IO를 가지고 딱 물려서 어떤 디바이스를 막 예를 들어 GPU를 붙여 쓰고 있었다 그러면 HA가 안 됐죠. 예. HA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 왼쪽 그림 중에 왼쪽 부분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디바이스를 다이렉트 패스 IO로 바로 붙여 버리게 되면 하드웨어 어드레스가 바로 VM에 딱 박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호스트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중간층을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컴패티빌리티 매핑이라는 가짜 계층이 하나 두고 얘가 인제 하드웨어랑 매핑을 하는 거고요. 위에 사실 게스트에 노출할 때는 요런 형태로 노출이 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이나믹 다이렉트 패스 IO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어 사실은 이런 개념 비슷한 개념이 이미 엔비디아 그리드 vGPU엔 있었어요. 그 vGPU 프로파일이라는 게 중간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인제 어사인이 되게 돼 있는데 이런 계층을 둬서 하는 것처럼 다른 그냥 일반 GPU를 꽂는 경우에도 이렇게 매핑층을 둬서 추상화된 형태로 게스트에 던져서 매핑을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HA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DRS 측면에서 실제로 요 하드웨어를 붙일 수 있는 요렇게 하드웨어를 매핑할 수 있는 호스트가 있는지를 DRS 레벨에서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초기에 만약 배포할 때도 이니셜 배포를 DRS가 가능한 하드웨어 호스트를 찾아서 이니셜하게 배포를 하게 돼 있고요. HA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수용할 수 있는 호스트가 있는지를 보고 찾아서 HA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테스트를 안 해 보셔서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화면상으로도 약간 좀 바뀌어 있고요. 다이렉트 패스 IO, 엔비디아 그리드 요 PCI 새로 추가할 때 좀 항목들이 쪼끔 바뀌어 있습니다. 어쨌든 VM의 하드웨어 버전 17 이상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DRS를 이런 다이렉트 패스 IO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DRS가 이렇게 온라인 중에 부하가 있으면 옮겨 다니고 이런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DRS에서 이니셜 플레이스먼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기반으로 이렇게 다이렉트 패스 IO로 붙어 있는 디바이스를 가진 VM도 HI가 된다. 그래서 좀 더 다이렉트 패스 IO를 사용하는 환경 그래서 굉장히 고속의 환경이 뭐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겠죠. 그런 환경의 VM도 이제 HA가 되는 환경이 지원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실 이게 테크 프리뷰로 아직도
상태라서 좀 말씀드리기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B2퓨전이라는 리모트 GPU를 사용하는 회사를 인수했었는데, 그게 인제 vSphere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나올 예정에 있죠. 있는데 아직 그 현재는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기보다 테크 프리뷰 형태로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 조만간 아마 정식 릴리즈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아마 지금 이 장표에 의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7만 지원하는 형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아마 vSphere 버전, 하위 버전에서 지원되는 형태로 나올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현재 좀 정리가 필요되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식 릴리즈가 이 기능이 됐다고 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예. vCenter 확장성, 예, 개선됐습니다. 매번 버전마다 확장성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번에도 막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파워1 VM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제 추측건데, 제가 개발자분들이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인제 파드가 바로 인제 vCenter의 오브젝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vSphere 파드 같은 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올린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파트너 중에 가끔 이거 문의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전에. 예, vCenter 서버랑 EXS 서버 간의 레이턴시가 얼마까지 보장되느냐, 얼마나 떨어져야 되느냐, 이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예, 요 수치는 변동은 없지만 어쨌든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여러 번 제 커뮤니티 행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6.0, 예, EOS 됐습니다. 예. 여전히 6.0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현재는 테크니컬 가이던스 단계,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패치를 만들어 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없는 단계고, 이미 문제가 있을 때 물론 "그거는 무슨 문제인 것 같다. 패치가 나와 있다." 이런 정도의 가이던스는 드릴 수 있지만, 실제 크리티컬한 이슈가 생기더라도 인제 패치가 나오는 형태는 이제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꼭 아직까지 안 하신 고객사가 있으시다면 꼭 권장하셔서, 되도록이면 7 까지 한꺼번에 다 올라오시는 구조로 빨리 가셨으면 좋겠고요. 에디션별로 기능표는 뭐 홈페이지에 금방 다 오픈이 되지만, 이 녹색으로 된 부분들이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거든요. 네, 그런 거 위주로 에디션의 차이를 봐 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일부는 에센셜도 파시지만 사실 스탠다드랑 엔터프라이즈 플러스가 되게 위주일 것이잖아요. 예. 그 위주로 기능 차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뭐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는 다 모든 에디션에서 지원이 되고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보이스센터 서버 프로파일, 뭐 업데이트 플래너, 이런 것들은 엔터프라이즈 플러스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vSphere with Kubernetes 9 예전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퍼시픽 같은 경우는 꼭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4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에다가 애드온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vSphere 애드온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퍼페추얼 라이센스 개념이 아니고요. 기간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1 년, 3년 단위. 예, 쿠버네티스 관련된 서비스는 아마 이렇게 퍼페추 개념보다는 요런 형태로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 년, 3년 단위 옵션으로 현재는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션에 이랑 좀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장표를 다 넣지는 않았고, 저희 국내에서는 거의 팔린 적이 없어요. 근데 vSphere 플래티넘이라는 이제 보안 기능이 애드온된 에디션이 있었는데, 7.0에서는 이 에디션이 없어졌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거의 팔린 데가 없기 때문에, 셀링된 데가 없기 때문에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보안 정책들을 좀 다르게 카본 블랙 인수하면서 보안이 좀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분리돼서 가고 있는 구성이어서, 예전처럼 스탠다드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버전이 메인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나중에 이 자료 공유해 드리면 클릭하시면 다 상세 내용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것들은 저희 VM웨어, vSphere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VM웨어의 CPU 라이센스 정책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업데이트가 돼서 공지 받으신 부분도 있겠지만, 어 사실은 이미 타 벤더들은 피지컬 코어 기반으로 많이 라이센스 정책을 가져가고 있었죠, 이미. 근데 저희는 오랫동안 소켓 베이스를 유지해 왔잖아요. 근데 저희도 일부 제품은 이미 코어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쪼끔 어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제 코어가 굉장히 너무 많아진 거죠, 사실은.
인텔 같은 경우는 이 32 코어를 하나 소켓에다 넣는 케이스가 없겠지만 이제 AMD는 이게 초과되는 게 벌써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인제 바뀐 게 32 코어를 하나의 소켓에서 32 코어를 초과하는 CPU에 대해서는 추가 라이센스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두 배를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바뀌었다는 거 인지하시고 계셔야 될 거고요. 아마도 이렇게 팔리는 데는 아마 없으실 현재는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으실 거고요. 음 있으시다면 그 신규 들어가는 것들은 이 정책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기존에 만약 32 코어가 초과되는 형태로 구성된 VSP 환경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유지가 됩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시는 건데, 이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리뉴얼 시점이 됐을 때는 이 현재 이 바뀐 룰로 적용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고 고객한테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꼭 저희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딴 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글로벌 추세가 코어 베이스로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일환으로 약간 변동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디스피어 7이 EXI 처음 출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긴 버전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가 앞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쿠버네티스 엔진이 같이 VSP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큰 변화가 있는 에디션이고, 뭐 인제 출시됐다 그래서 내일 뭐 바로 디플로이 하는 고객사는 없으시겠지만 좀 더 지금 파트너분들도 컨테이너에 대한 쿠버네티스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인제 그런 걸 해 드릴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 vSphere 7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마케팅적인 얘기고요. 윈도우즈 7으로 조만간 이제 밸류를 선택 고객한테 하신 다음에 업그레이드하는 과정들을 가이드하시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안내를 추가적으로 드리면 제가 혼자 떠들고 있어서 다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내 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VM웨어 이발부 온라인 행사가 있어요. 테크니컬 세션들이고요. 4월 23일 날 오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전 등록하셔야 되고요.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영어 세션인데 자막이 들어갈 것 같고요. 아니면 한국 로컬 스피커들이 대부분 사실은 많이 만들어서 들으시는 데 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콘텐츠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킹 다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측면에서 쿠버네티스 관련된 세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잠깐 말씀드렸던 탄주 미션 컨트롤도 레벨 100, 레벨 200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여러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 주셔도 되지만 들어와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세션들이 길지 않아요. 다 10 분, 20분 정도 하는 세션당 그 정도로 있으니까 다 돌아가면서 세션들을 다 좀 들어 주셨으면, 고객분들도 당연히 들으셔야 되지만 파트너분들은 디폴트로 좀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이런 행사를 자주 할 거고요. 다음에는 제가 아닌 이제 vSphere 스페셜리스트를 데리고 와서 제가 옆에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2차 예정은 4월 3 주차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날짜를 아직 픽스는 못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vSphere 7 업데이트에 대한 뉴 피처에 대한 업데이트랑 이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vSphere 아키텍처에 대한 딥다이브 세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등록 꼭 해 주시고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의 제가 1 시간 반 동안 혼자 약간 미친 사람처럼 떠들었던 것 같고요. 다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행사는 다 마무리됐고요. 아마 이거 세션 닫으면 아마 제가 설문창으로 넘어갈 때 설문 한 1-2 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감 없이 설문에 대해서 어 점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오늘 제가 Q&A 답까지는 지금 이 세션 중에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 자료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이메일로 다 회신 드릴 거고, 그때 뭐 중요한 퀘스천들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코멘트를 달아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너무 힘드셨을 텐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4월
3 주차에 다시 또 V센 세션으로 다시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